이 주제 발표는 전국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신 김재영 선생님께서 통합기후 증산계열의 민족운동의 주제가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재영 선생님은 보천교육 발상지기도 한 전국지역에서 역사문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를 주도하면서 전국 지역민들에게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영 선생님의 토로 발표회에는 역시 원영상 선생님이 구성해 주시겠습니다. 원 선생님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를 아우르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할 내용 중에 사실 제 내용이 제일 재밌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동학이후의 증산계열의 민족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산계열을 대표하는 종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천교를 포함하는 겁니다. 일단 그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동학사상을 개선한 증산종교운동, 그리고 증산사상을 이어받은 차월국의 보천교, 그리고 일제강점기 보천교를 포함한 증산계열의 민족운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순서 목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려도 끝내도 됩니다. 그렇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최대한 제가 단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엊그제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기사를 내야겠는데 보천교가 어떻게 해서 동학을 개성한 종교냐. 동학 농민혁명을 개성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지금 우리 김방용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우리 한국 자생종교의 공통점이 후천계열 사상이에요. 이게 동학에서 연결됩니다. 동학에서 증산계로, 증산계에서 보천계로 이어집니다. 증산사상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앞에서 역시 언급이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에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증산의 나이가 24세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정산이 탄생한 곳은 손바래기 마을이죠. 여기에서 황토현 전정시까지는 거리가 1km도 안 됩니다. 이 고택이라든지 정봉준 고택이라든지 아까 황토현 전정지라든지 또 감정산 탄생지를 거리를 지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전부 다 반경 4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증산과 이 동학 농민혁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어제 됐는데 넘겨주세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선 순서대로 동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학은 전통적인 유불선 사상과 선우천 군도 교역의 개별성, 서학의 장점을 통합한 종교입니다. 한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동학은 서학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동학이에요. 이게 교과서 실렸고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동경대전에 도는 같은데 도고측 동고측 이치만 다를 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학의 장점을 근대적으로 수용한 종교라고 봐야 맞습니다. 자, 증산사상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동학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일명 교수도 혁명 발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까 지리적인 문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산사상이 형성되는 것은 이 동학이 1905년에 천도교로 바꿔진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이 천도교로 교명을 바꾼 뒤에 근대화 노선을 추진하는데 이 근대화 노선에 가담하자는 남접의 일부가 강정산의 제자가 됩니다. 이 증산계열의 대표적인 종교가 아까 얘기한 보천교죠. 복고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탄생계를 그냥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더 봤습니다. 자, 증산사상은 한마디로 아까 우리 한국 자생종교의 공통점이 후천계열을 했는데요. 증산사상이 한마디로 저겁니다. 선천은 천지비고 후천은 지천택이다. 처음 들으신 사람들은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천지비라는 것은 그 아래쪽에 써있듯이 건괴가 위에 있는 거죠. 건괴. 그러니까 효가 이어지는 효 세 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본괴는
표가 다 나눠진 거죠. 땅을 넣으면 이 골대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선천세상이었는데 후천세상에는 이것이 지천대로 바뀐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늘이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이 본계가 하늘에 영향을 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후천이 되면 이렇게 상호작용 화합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증산사상입니다. 후천계의 골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동학사상을 개선한 증산종교운동인데요. 증산교는 동학의 반개 교단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전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단 밖에서 이루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칭입니다. 자, 개성했다고 보는 근거는 동학의 방금 말씀드린 후천개명이라든지 지상성경, 포덕전화, 보고, 안민 다 같은 겁니다. 화창하기 2년 전까지 시천주를 썼어요. 동학의 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천 2년 전에 1907년까지 이걸 쓴 겁니다. 그러고서 화천 2년 전에 이 본주로 태우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리고 이 화천이라는 용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각 종교에서는 용어가 다 있죠. 죽음을 이르는 말. 자,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용어를 쓰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열반이라는 용어보다는 입적했다는 용어를 쓰죠. 입적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선종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저는 종교 없는 사람이든지 선종이라는 말이 아주 와닿아요. 이게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개신교는요, 소천이라는 말은 의미가 성립이 안 돼. 하나님이 부른 건데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민하고 있다는데 용어를 지금 못 찾거든요. 그런데 화천은 뭡니까? 하나님이 된, 하늘이 된 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서는 이미 동학을 개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증산교에 쓰는 이 죽음을 이루는 말에 화천에서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중간에. 자, 넘겨주세요. 주문은 시대적인 배경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격화되는 1870년대라 사실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까 얘기 처음에 신자 대부분이 동학을 신봉하는 신자들입니다. 김영렬이라든지 저기 김경아, 박공우 다 동학 신자였어요. 박공우라는 분, 이분의 사촌 동생이 바로 원불교 교제인 바로 소태산 박준비. 종교적인 집안이었던 거 이렇게 보면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금산사 경내에 있는 김영렬 기적입니다. 다음이요. 네, 소태산 대종사 공식적인 초상화니까요. 자, 이 종교적인 배경이 또 같다는 겁니다. 두 종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같다. 이게 부천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천교가 왜 이게 이어지느냐? 부천교의 11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후천교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11전이라는 건요, 11전은 이 십자가 바로 좌에서 우로 긋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상하로 긋는 거, 이게 뭡니까? 남북이죠. 자, 교차되는 지점이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중앙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간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재미있는 게 또 지금 이 10과 1은 하나는 이 양의 숫자이고 그 시작이 되는 숫자죠. 10은 음의 숫자로 마침의 숫자인데 합치면 중앙표가 됩니다. 이 11절에 이미 후천계획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유사한 얘기 하나 이렇게 밑에 다음에 나올 텐데 선비사자 보세요. 1에서부터 10이죠. 1에서부터 10까지 통달한 사람이 선비예요. 이게 선비사와 지금 중앙표는요 상당히 그 의미상으로 해석에도 유사성이 있어요. 자, 넘기시죠. 바쁘니까. 자, 아까 얘기한 그 내용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게 고천교 본소 사진인데요. 이거는 지금 다 기념사업회라든가 관련되신 분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설명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10분이 넘어가 버리니까 대신 지난번에 저기가 없으니까 편하네요. 이게 지금 11전이죠. 네, 고천교의 중심 건물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조계사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 건물로 옮겨졌고요. 여기가 이제 성관문이고
2층 누각으로 된 것이 모하문인데 내장사 대웅전으로 옮겨졌다가 이제 소실이 됐죠. 이 후천 계획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수원과 증산의 저기는. 그러니까 무의가라고 했죠. 이건 뭘 해가지 않고서도 변화되는 것이니까 선천의 세상은 이미 기운이 다 했다고 보는 것이고 증산은 수원은. 근데 증산은 그 도수를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산과 수원의 후천 계획 사상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증산은 주관적인 인위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평등이라든지 사진 빼주세요. 올려주세요. 역으로요.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동일하고 특히 증산교의 그 대순전경에 보시면 무당과 백정을 철학에 되어진 거예요. 일제강점기 1923년에 형평운동이 나왔죠.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 저는 박사논문이 그 형평운동인데 이 형평운동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형평사와 이 증산계통의 종교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주에 있던 형평사 간부들 34명이 정읍을 방문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당대 진주 지역의 사회운동가들, 사회주의자들 이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촉성과 앞에 있는 형평운동 기념탑입니다. 보시라고 있는 거고요. 넘기겠습니다. 자, 원래는 증산이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청수선까지 따라갔답니다. 청소 전투까지. 그런데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고 무고한 생명들이 충만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앞으로 망동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증산은 동학혁명을 어떻게 바뀌느냐, 전봉주를 부정적으로 바뀌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봤어요. 수호는 세상을 움직이는 일, 즉 혁명을 일으키는 임무를 맡고 실제로 역할을 수행한 임무를 전봉주로 봤다. 자신은 세상을 평정하는 일, 혁명을 가진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전봉주를 최고의 입격으로 자리매김하고 만고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동학농민혁명을 비판하면서도 승리하겠다. 이건 명백한 겁니다. 자, 이 증산사상을 이어받은 차월복의 보청기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회원 상승인데 바로 보청기의 주의가 상승이에요. 토론 때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4대 강령 중에 A이라고 합니다. 남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고 지금 다 통일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입니다. 특히 목적은 전 세계가 대동단결해서 평화 공존 공행의 세계를 이룩하잖아요. 자, 이 중요성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증산과 차월국이 만나는 것은 이미 김방용 교수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자, 이거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증산 사후에 그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60개로 갈라졌다, 80개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무튼 생전에 자신이 종교를 지칭한 바가 없었죠. 동학 수훈도 그랬죠. 무국대도라 했으니까. 그래서 사후의 정통 개선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으려다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것이나 보겠습니다. 월곡이라는 호흡 정상이 지어줍니다. 직접 지어줍니다. 내가 이제 만날 사람을 만났다. 원불교에서도 그 비슷한 일이 나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현무경을 세 번 복사해서 김영자가 월곡에 하고 싶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산의 장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김영절과 차경수, 서울국수. 자, 전북 2대 교수는 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 보청교에 대한 내용이 아까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생소한으로 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개괄적인 면에서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호를 시국이라 하고, 자, 이거는 시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때부터 바로 보청교가 비공식적인 정치의 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은 운동을 하다가, 즉 종교 운동을 하다가 이따 오후에는 우리 안우상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한 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합니다. 그래서
종교운동이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정치운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동아일보에 보도된 찰로 선생 사진이고요. 한번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일제가 보충교 운동을 정책이 실제로 당하겠고, 또 실제로 이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일단 많이 나오는데, 저는 우선 그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차월곡 선생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월곡이, 자, 이 독립운동 자금 지원사를 많이 나오죠. 임시정부에 지원했다든지, 뭐, 세계 약소민족 국가대표회의에 여비를 지원했다든지, 김자진 장군에게 군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정보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 일제강점기에 만약에 이 보청교 교단에서 독립운동 자금 지원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건 교단의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목숨을 담보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차월곡의 의지나 용단이나 또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건 이따 다 밝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벽에 나온 기봉산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쓴 분이 정업의 차천자를 방문하고는 그래서 정치적인 인물을 묘사를 했어요. 좀 생소하겠지만 선거의 초대 지도업선 이익도 그랬습니다. 보청교가 사이비 종교 같은데 일제강점기에는 사이비 종교라는 다 유장하고 암암리에는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보청교의 독립운동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간의 그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다 읽으셨죠? 넘기겠습니다. 독립운동의 큰 적이만, 자,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다 넘길게요. 자, 이 대중문화 운동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보청교 동학단인데,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운동이죠. 100여 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재밌는 건요, 오늘 대사습에서 우리 장원하신 우리 박상주 원광대 교수님 오셨죠? 네. 농학 전문가인데 제가 좀 앞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는데, 일단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100여 명으로 편성이 되는데, 원래 좌도와 우도 농학의 차이점은 잘 아시죠? 하나는 상모노력, 하나는 우포노력, 부포. 상모는 12발 상모 돌립니다. 좌도와 우도 농학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보청교 농학당이 결성이 되면서 좌도와 우도 농학이 합쳐집니다. 복장도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순히 보청교가 아까 독립운동 이기를 개연성 이런 게 아니고, 민족운동으로서 엄청난 그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그냥, 더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후에 발표자인 우리 안호상 박사께서 다 조사하고 정의한 내용을 여기 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시각적으로 보청교가 얼마나 이 항일 기사 건수가 많이 나오는지 그래프를 한번 작성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오후에 발표할 내용이니까 이것도 다 설명하겠습니다. 다 넘기세요.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15분이니까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상계에서 아마 황국기라든가 이런 종교는 처음 들으실 텐데, 영원문의 은세령이 만든 종교입니다. 민족 사상을 고취하고 조선 독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단체다. 다음이요. 그래서 37년 간복국 인물 160명이 검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세교는요, 아마 이게 종교학자 또 신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아주 생소할 텐데, 우연히 제가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고창에서 나온 종교예요. 이 대세교가 31년에 1525명이 대단한 신자를 확보한 건데 구체적인 사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신종교의 공통점이 후천 개별, 지상 선경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세교도 독립운동에 준하는 활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원고에 놓지는 어떻습니까? 자, 신의동맹도 역시 보청교 신자 일부가 조직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보청교를 포함한 증산계라 했는데 다 보청교 교회를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엄청
자, 뭐 다 그런 비슷한 원군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당시에 부안경찰서 근무했던 황석현의 증언도 정상교를 빙자해서 독립사상을 고쳤던 저하고 오래전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양수환선을 같이 부안 현지에 가서 증언을 듣고 체록하고 기록을 남겨서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쓰일지는 몰랐어요. 미륵불교의 일반고지라는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들어서 땅이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 서혁 기사님 전문가인 서혁 기사님 오셨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넘길게요. 태인에 있는 미륵불교 사진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선도교도 넘겼어요? 놔두세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대략적인 것은 제가 말을 빨리 했는데 대략적인 것은 아시겠죠? 대략적인 거. 그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청기단 얘기를 따로 올라가는 얘기는 증상계를 대표하는 종교인데 보청기단 인식이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종교학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를 안 하길래 제가 한 겁니다. 장발 풍습이나 취학법을 무지몽매하고 모르고 왔어요. 전 근대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인성 함량과 거리가 멀다? 식민지 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민족주의 사고의 소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덧붙여서 이 두 발, 심지어 천암사에 있은 신춘술래도 그 얘기 나와요. 머리 길고 장발 오는 사람은 흠치기 냄새가 난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20년대 계몽사상 이슈를 이루다 보니까. 그런데 심산 김창수 아시죠? 심산 김창수. 한국 독립운동 파리 장사를 대표하는 한국 유림을 대표하는 사람. 경상도 각동서에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머리를 깎자고 머리를 기르는 거는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거죠. 간제 전무하시죠. 조선 성대 마지막 성략자. 간제도 그랬어요. 내 수하에 있는 제자들 중에 머리를 깎는 놈은 족보에서 삭제하거나. 그러니까 당시에 대표하는 유학자인 이 거유, 간제라든지 심산, 김창수 이런 분들이 장발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심산이나 간제가 머리를 고수하는 것은 유학자로 저기서 인정을 하고 보청구에서 장발하는 것은 이걸 무지몽매로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넘기겠습니다. 다 넘길게요. 자, 이 내용은 이따 종합토론 시간에 경과부하고 향후 과제에서 우리 도의회 장학식 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지금 같이 끼워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1분 남은 19분 됐는데요. 여기서 그 백범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넘겨보세요. 이승만의 적은 발언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사실. 왜 그랬을까를 궁리하는데 그 해답이 잘 떠오르지 않고, 자, 김구 선생이 저걸 방문했어요. 어디서 이분이 주무셨냐면 태길의 김보곤 선생 댁에서 주무셨어요. 지금 그 집이 있으니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저거 많은 빚을 졌다고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랬고 귀국 직후에도 그랬고. 왜 이런 말씀을 했겠냐는 얘기죠. 해방 직후에 백범이 예산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바로 풍커우 공원의 주역인 윤봉일 의사 예산 그걸 방문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것도 그와 견줄만했던 배경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자금에 중심됐다. 이거 보충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1906년에 병호창이 태인 의병이 있었죠. 이게 전국 최초, 혼합 최초 의병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태인 의병이. 자, 그 다음에 1907년에 국제고사운동 때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의원금을 낸 지역이 저는 참가자 수가 가장 많았어요. 이런 것을 이게 이제 1910년대, 20년대를 거쳐가지고 자 신간에도 저 탐경도의 남한 이후에 남한 쪽에서는 저음이 신간의 지보로서 제1호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선제 의식, 저항 의식이 남달랐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김보건 선생 그 댁인데 여기 시청에 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재 회장님 계시는데 이거 등록문화재로 빨리 진행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김보건 선생은요 3.1운동의 태인 3.1운동의 주역인 김영곤
김한곤, 김보곤, 김수곤, 김달곤 다 집어넣어요. 김달곤 이 사람은 상주문 때 잡혀가지고 추록에서 며칠 만에 25세 나이 죽잖아요. 김수곤 선생님은 김진민 여중 사회가 아버지 아니에요. 김보곤 선생님 아주 그 자산가였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이제 이 집에는 지난번에 10월달에 암산성 같이 했는데 3천석을 거느린 아주 부자였으니까요. 그 김구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지금 김금숙 씨라고 이분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저기 다 내다 팔고 너무 안타깝고 선명하게 증언해 주세요. 가품을. 자, 여기 있습니다. 다 이런 건데요.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의 목차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학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정산종교, 정산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보천교. 근데 이 보천교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 보천교의 독립운동의 뿌리가 동학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종교학회나 종교사를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논증을, 이런 묘지를 오늘 처음 제가 발표한 것이니까 앞으로 이 내용이 또 확대되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밝혀졌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토론 선생님 자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영상 선생님이십니다. 원영상 선생님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를 아우르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연구하는 건 일본 불교인데 사실 근대의 일본 천황대와 관련된 불교의 비윤리적인 측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읽은 일본 사람이 있다면 저를 일본에 들여보내지 않을 정도의 강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광대에서는 한국 근대 종교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논평하는 것은 좀 뭐랄까, 이 논평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오늘 발표자분들 전체에 해당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영 선생님은 답변 안 해주셔도 우리가 오히려 토론으로 넘어가서 그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앞에 김방용 선생님이 이미 아주 세세한 연구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후천 개벽 문제인데 이 후천 개벽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좋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팩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리고 역사학자들끼리 치열한 공방을 벌여서 그것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좋다 그러면은 그 팩트의 바탕에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업이든 전북이든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보천교의 정신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학술 발표대회를 통해서 계속 후속 연구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후천개벽이 과연 동학이랄까 또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후천개벽이라는 사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민족운동에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인데요. 두 번째는 민족운동의 방향이 다를까, 이런 문제고, 세 번째는 보천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저의 궁극적인 관심도 그겁니다. 과연 종교적 가치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이런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거기에 딱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정할 것도 많고요. 굉장히 밝혀낼 게 많은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신생국가들 보면은 되게 독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념들이 신생 독립국가의 이념으로 정착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보천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념들,
과연 어떤 국가가 되기를 바랬으며 또 어떤 것이 진정한 독립국가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과연 물론 이제 앞으로 이거는 굉장한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단초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 종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김방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일제의 아주 간교한 그 종교 정책에 의해서 이 보천교가 뭐 이렇게 참 폄하됐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보천교에 대한 그 종교적 차원에서 늘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 보천교 이 유사종교 차원에서 아주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복원해야 될 새로운 역사인데 이걸 통해서 일본의 그 식민지 정책을 뒤엎을 수도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뭐 지금 역사학자들은 맹렬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돌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종족 차원에서 저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종교분리라고 하는 건 사실 유럽의 그 신정정치 막 끝무렵에 일어나는 하나의 그 타협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본 근대의 그 신도 정책을 통해서 불교라든가 그 하부의 종교, 기독교까지도 그 하이라키, 서열화시켜 왔거든요. 그걸 우리 그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천교도 그런 그 유럽의 뭐랄까 그 네오 오리엔탈리즘적인 그 일본의 정책에 그야말로 함몰된 건데요. 영으로 과연 그렇다면은 이 보천교가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뭐 이제 뭐 친일 청산 문제도 있고 남북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국가를 포괄해가지고 동양적인 전통 내에서 과연 어떤 그 보편적인 종교로서의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가. 막 이건 앞으로 한 10차례 정도의 학술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얘기가 될 걸로 봅니다만은 저는 이런 질문을 일단은 김재영 선생님께 먼저 드리고 또 뒤에 또 오후에 발표자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종합 토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